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경제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한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 두 분과 함께 토론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위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정책들을 내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고 뭔가 개선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느냐부터 이제 마지막에 3부 마지막에 나누던 이야기는 중소기업이 사실상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정책이 너무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양질화되는 거에 대해서 다소 좀 더디고 대기업만 추종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또 그 일자리 원하는 것과 내가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공백들도 사실은 이질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 해결책을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유선 연구원님.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의 실마리는 저는 대기업에서 찾아야 된다. 예.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명 상무님과 조금 대치되는 부분이죠. 네. 아니 조금은 일치하고요. 네. 그러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까 9988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흔히 보면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의 88%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통계상에 약간 좀 착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업체 단위 기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기업체 단위 기준으로 하면은 네. 정부 부문이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40% 가까이가 나와요. 네네. 네, 그 면에서 좀 적은 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라든가 노동법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아웃소싱 되거나 또는 뭐 이래가지고 일을 갖다 하고 있으면서 대기업에서 사실상에 거기에 노동 조건이나 단가를 다 책정을 하면서도 노동법이라든가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전부 이제 대기업이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서 중소업체의 모든 그 부담이 좀 떠넘겨지는 데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 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기업 이 원청 기업과 중소 하청 업체 갖다 둘 다를 공동 사용자 이런 네. 개념으로 보면서 대기업에서 이 중소 하청 업체에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뭐 최저임금조차 안 준다거나 체불임금이 있거나 이런 부분과 결부해서는 원청 대기업도 상당히 같이 공동 책임을 지도록 네. 하는 것 자체가 중소업체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에 좀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명 상무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련되는 이제 노동 정책의 포커스는 대기업이 맞다. 예. 그리고 거기서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게 중소기업까지 내려올 이유 없다라는 예. 부분에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이제 의견을 내기가 조금 어렵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오히려 유 의원님께 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고용의 안정성 부분하고 유연성이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동의를 하신다면 이 경직성, 그러니까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 경직성을 가지면서 고용 시장에 이렇게 좀 활성화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시장 관점에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과 결부해서는 유럽에서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연 안정성이란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큰 틀에서는 합의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유연성하고 안정성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배치된다기보다는 같이 공동 이렇게 도모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연성이 좀 부족하면서 안정성이 강한 데 같은 경우는 유연성을 좀 끌어올리고 안정성이 약한 데는 안정성을 좀 끌어올리고 하면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함께 가야 된다. 네. 이렇게 합의들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네. 이걸 갖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한다고 할 때는 저희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연성이 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생활 자체 불안정성이라든가 변동성이라는 것의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한쪽으로 좀 극한까지 좀 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 면에서 일정 부분 지나치게 유연화 내지는 지나치게 좀 불안정한 부분은 좀 약간 좀 되돌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님께서 지금 중간에 잠시 유럽 이야기에 살짝 가셨잖아요. 사실상 실업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일자리 문제도 있고 미국만 해도 상당히 이번 트럼프도 계속 일자리 이야기만 내세울 정도로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인
거리기는 한데 유럽 같은 선진국들도 과거에 큰 이 노동개혁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치유를 해왔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 사례를 좀 들어주시고 이거는 또 우리가 채택해야 될 부분, 배워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함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네. 한동안 이제 하르츠 계획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르츠 계획을 한 이후에도 고용보호 지표를 갖다 놓고 보면은 가장 고용에 대한 보호가 강한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나라에서 약간 좀 유연한 거 이런 정도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덴마크나 이런 데 같은 경우 플렉스큐리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연 안정성인데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다 이제 함께 좀 도모하는 거 이 방향에서 좀 추구가 됐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연성이다 하는 부분 자체가 지나치게 한쪽이 극단으로까지 갔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모델을 갖다 곧바로 갖고 오기는 좀 어렵지 않냐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현재 우리한테 오히려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미국에서 했던 뉴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뉴딜 정책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투여를 갖다 해가지고 일자리를 갖다 확대하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이렇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는 사회보장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조합법이라든가 이런 것 갖다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갖다 보장을 갖다 하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요즘 흔히 보면은 이 임금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내수신자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에서도 오히려 좀 지금 좀 착목해야 될 것은 과거 30년대 미국에서의 뉴딜 정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정을 써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법 조항들도 좀 더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꾸 선거철에 돌아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자리 문제는 사실상 항상 심각하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법으로 이거를 보장하도록 하자라는 대선 공약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런 예산을 좀 쓰겠다 이런 시도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미 서울시에서는 청년 수당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 청년 배당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상무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학 졸업하고도 1년 넘게 취업을 못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취업을 하려고 구직 활동하고 다녀도 사실 이게 돈이 꽤 들어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기회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면에서 얼마라도 국가나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들이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라도 좀 보완을 하겠다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이번 대선 지나면서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부분이 명칭은 뭐로 하든 청년층에게 일정하게 생활비라고 할까 구직 활동비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서명 상무님도 워낙 또 현장에서 직접 그 구직자 학생들과 만나는 일들이 상당히 잦으시잖아요.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느끼십니까?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청년 수당이어야 되는지 구직 수당이어야 되는지 저는 좀 사실은 반대 의견이 좀 있고요. 이름의 문제라고 그러면 이건 말장난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가기에는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반대 의견이 사실은 좀 있고요. 다만 예산 지원이 이 구직수당 형식으로 지원이 된다. 지금도 일정 정도의 구직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실제 구직 활동에 필요한 아까 제가 1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에 이게 이 친구가 기본 수당 없이 어쨌든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좀 제공이 돼야 되지. 이게 청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약간 이게 정치 언어이지 않냐라는 이제 판단이 좀 있고요. 뭐 핀란드나 스위스나 이런 데서 이제 지급되는 기본 수당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견줄 내용이 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샘플링해서 갖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항상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냐 아니면 네.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냐 네. 딱 박아놓을 것이냐 아니면 자유롭게 이것들이 항상 공존하면서 이게 시대의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방향을 잡기가 편한데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떤 게 답이냐가 더 눈에 안 보이는 이 어지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 문제는 철학의 문제고요. 네. 이 철학의 일관성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뭘 한쪽 철학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 가치에 대한 것은 사회적 본질에 합의가 대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유럽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 유럽은 사회 안전망이 저희보다 탁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해고에 대한 장치를 완화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완화를 해도 이것이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지금 사회 안전망에 대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하죠. 예, 사실 솔직히. 네. 저는 이제 기업의 고용 유지나 해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율권이 저는 시장 경제 관점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가치 제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연성하고 안정성을 갖다가 어느 하나를 갖다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는 좀 곤란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차피 사람하고 관련된 문제고 유연성이다 할 때 기업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나름대로 효율성이 측면일 네. 거고요.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 그 자체가 그만큼 생활이 불안정이 되는 것을 그렇죠. 의미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일정 부분 유연화를 갖다 좀 추구를 갖다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기계가 아니고 사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좀 추구가 되어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함께 좀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진단할 때 같은 한국 사회에서 유연성이다 하는 부분 자체가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회 안전망이다 하는 부분에 뒷받침도 없는 상태에서 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극한적인 형태까지 네. 갔다. 예. 그 면에서 이 부분 갖다 일정 부분 좀 보완하고 네.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다면 크게 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함의가 있으면 예. 저는 우선순위 결정을 할 수 네. 있다는 예, 예, 거죠. 예.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예를 들면 고용의 이제 유연성들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시간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 논쟁으로 가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로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 이건 정말 이건 철학적으로 그러니까요. 해석해야 되는 네. 거예요. 아니 한국민들의 어떤 기질로 봐야 돼.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 정책이든 뭐든 나오면 양극단으로 너무 이렇게 촥 치우치는 느낌들이 다소 있어요. 네.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울타리부터 쳐가면서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 거고 뭐 단칼에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항상 울타리도 없이 일부터 확 저지르고 또 끝나버리고 소모적인 것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우리 그 조선업이나 뭐 해운업 작년에 한참 문제 있을 때도 사회적 안정망 이야기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번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문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당장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이런 단편적인 공약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선 주자 일자리 공약을 좀 보다 보니까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아주 구체적인 일자리 공약을 내놨는데 네. 딱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 네. 노동시간 단축해서 131만 개를 만들겠다. 물론 숫자가 너무 좀 과하다라고 이제 다른 당에서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앞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아마 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한 50만 개라도 얘기했을 네, 거고요. 네, 예. 합쳐서 131만 개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기억을 갖다 하는데 이것 자체가 아마 다른 후보분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 정책 방향에서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걸로 봐요. 예.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 저성장 국면에서 저기 일자리를 갖다 확보할 수 있는 사실 뭐 유효한 대책 갖다 찾아보면은 예. 노동시간 단축, 그다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어느 분이 이후에 뭐 저기 뭡니까 새 정부를 갖다 꾸리신다 하더라도 이것과 결부해서는 우리 저기 확실하게 하나하나 좀 점검하면서 챙겨 들어가는 것이 이후에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어쩌면 앞서 말한 청년들에 대한 배당이든 수당이든 이런 네. 부분들도 취업했다가 실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한 안정망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청취자 의견 중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출산율이 한저히 낮아지고 네. 노동력이 있는 세대가 줄어드니까 네네. 이렇게 일자리를 만약에 지금 많이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20, 30년 후에는 일자리는 많은 노동력이 오히려 없는 그래서 네. 서로 모셔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네.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알아서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라고 해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일자리 만들면 너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네, 뭐 별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일단 저렇게 말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9714님 의견은 장애인이나 경단녀, 은퇴 후 실버 세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부분도 네.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저희가 몇십 분으로 토론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 또 이 두 분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저희 4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클로징 멘트가 어딘가 있다는데 못 찾아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